예, 뉴스탑10이 뽑은 5위와 9위 먼저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가짜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이 뒤늦게 이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그의 과거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조국 교수라는 분도 이렇게 보면은 자기는 정말 학자로서의 길을 도리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항상 또 그 본인의 무슨 이름이 왜 외자고 그렇게 이상하냐고 제가 맨날 놀렸는데, 저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은 이제 자기가 그래서 옛날에 그 정말 기계 있는 선비 집안으로서의 그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지키고자 하는 어떤 욕심이 강했고. 자, 이 얘기를 좀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먼저 그의 주장 내용을 먼저 짚어보기 전에 네. 최강욱 비서관이 일주일 넘게 침묵을 지키다가 뒤늦게 해명에 나선 이유를 저희가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이제 검찰이 기소를 했잖아요. 그 기소장이 공개가 되면서 이제 최강욱 비서관의 이름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청와대에다 계속 물었습니다. 아, 최강욱 비서관 입장이 뭐냐? 이게 된 청와대 입장이 뭐냐? 그때마다 고민정 대변인이나 윤도한 소통수석은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어떤 청와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 감찰도 하지 않고 내부 조사도 하지 않고 아주 침묵을 지켰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어떤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빌려서 지금 입장을 이제 필요가 한 거란 말이죠. 그렇죠. 자, 근데 이건 저는 굉장히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중요한 문제를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이 제3자인 하여튼 청와대가 먼저 조사를 해서 입장을 이야기한 게 저는 순서라고 보는데, 예. 지금 본인의 주장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검찰은요, 검찰 주장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일체 못하도록 공표규칙이 변화가 돼 있어서 일체 말을 못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최강욱 비서관은 검찰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예. 아니 어떻게 지금 기소장에 들어가 있고 지금 혐의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검찰 인사를 이제 검증을 하느냐.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조사받아야 될 대상자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의 소환 조사를 계속 거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서면 조사만 응하고 있고. 그렇죠. 자, 그런 상황에서 검찰 인사를 지금 검증하고 있다는 게 지금 최강욱 비서관인데, 또 추미애 장관이 지금 인사 문제가 논란이 돼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 지금 최강욱 비서관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아마 제가 볼 때는 자꾸 인사와 관련된 논란이 있으니까 어떻게 어떤 면에서 보면 도둑이 지금 경찰 인사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예. 아마 그런 것들을 좀 비난을 벗기 위해서 뒤늦게 본인이 해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해석도 있을 수 있겠군요. 장혜철 평론가님. 그러면 최강욱 비서관이 뭐라고 검찰의 공소장을 반박했는지 하나하나 볼까요? 인턴 활동 확인서는 실제 활동에 기초했고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모두 직접 날인했다. 그러니까 조 전 장관 아들 실제로 인턴을 했다는 걸 본인이 증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본인이 이 인턴 증명서가 허위가 아니라 직접 날인했기 때문에 진본이라고 주장을 한 것인데, 이 증명서가 두 번 발급됩니다. 2017년 10월에는 조국 전 장관 아들의 대학원 입시 때문에, 2018년 8월에는 법학 전문 대학원, 이른바 로스쿨 입시에 활용하기 위해서 증명서가 나가는데요. 검찰은 왜 이거 허위로 보고 있느냐? 우선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2017년 10월에 정경심 교수가 최강욱 비서관에게 보낸 이메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이메일 내용을 보게 되면 아들이 인턴을 한 것처럼 증명서 잘 발급해달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겼다고 했는데, 실제로 인턴을 해서 받는 증명서라면 굳이 어머니가 따로 이메일 적어서 증명서 잘 발급해달라고 부탁할 이유가 있습니까? 결국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검찰 나름대로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는 것이고요. 예. 또한 검찰은 2018년에 발급된 증명서, 로스쿨용으로 발급된 증명서 같은 경우는 그마저도 조국 전 장관이 직접 허위로 증명서를 만들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컴퓨터 파일의 로그 기록 같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어야만 하겠죠. 결국에는 증거로 말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상황은 최강욱 비서관 같은 경우는 본인의 주장을 청와대를 통해서 공표할 수 있지만, 검찰 같은 경우는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이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지만 여러 가지 피의사실 공표 규정 때문에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는, 결국 일방적으로 최강욱 비서관의 입장만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상황이 과연 검찰개혁의 결과물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국민 알 권리가 오히려 검찰개혁으로 침해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조 전 장관 아들 인턴했다. 이 최강욱 비서관의 주장, 이건 말고도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저 화면 같이 보실게요. 이것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청와대 관계자의 전언을 통해서 얘기 나오는데,
검찰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조 전 장관 공소장에 최강욱 이름 실명을 적시해서 공개하겠다고 검찰이 본인을 협박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검찰은 거기에 대해서 검찰의 그 신뢰성을 해서는 일방적인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소장을 기재할 때는 허위나 위조 문서의 명의, 그러니까 누가 이걸 허위로 만들었는지 또는 그 명의가 누구로 돼 있는지 하는 부분을 모두 적시하게 돼 있다. 원칙에 따랐을 뿐이지 협박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최강욱 비서관은 협박을 받은 것처럼 얘기하고 있고 검찰은 원칙을 따랐다고 얘기하고 있으니 서로 의견이 지금 부딪히는 부분 아니겠어요? 예. 근데 뭐 만약에 정말 그 공소장 기재례라고 하는 그 기재하는 방법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하면 허위 위조 문서의 명의를 그대로 이름 적시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최강욱 비서관을 뭐 협박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며칠 전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최강욱 비서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조국 밑에서 일한 최강욱은 조국 가족 사건에도 관련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가 변호사로 있을 때 조국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 활동을 한 것처럼 확인서를 써준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그 사람은 그 후에 청와대에 자리를 얻은 사람입니다. 일단 야당에서 고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곽상도 의원은 이런 주장을 했어요. 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만약에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최강욱 비서관이 속해 있는 로펌에서 인턴을 했었더라도 이것 자체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 이 부분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선 요 문제가 되는 거 한번 따져보면 지금 최강욱 그 당시 변호사 이름으로 인턴 활동 증명서를 써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사문서이기 때문에 허위 내용으로 작성해도 그거 자체가 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예. 다만 이제 그 조국 전 장관이 최강욱 변호사 이름으로 뭘 작성하면 그거는 이제 사문서 위조가 되죠. 그래서 그 문서 위조할 때는 누구의 명의를 했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변호사 최강욱의 명의를 도용해서 위조했다 이렇게 나갈 것이고요. 근데 그거 자체만 가지고는 최강욱 그 비서관이 책임질 일은 없는데 만약에 최강욱 비서관이 이거를 어디에 쓰느냐, 어디 대학원 지원하는 데 쓴다 이렇게 했다면 허위 내용을 작성해 줬다면 이제 그 대학원에 그 입시 심사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 방해가 될 수가 있고 또 그 당시에 최강욱 변호사가 그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그 이사로 있었거든요. 예. 그 언론기관 종사자니까 그 당시에 공직자니까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소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인턴 확인서가 사실이어도 최강욱 그렇습니다. 비서관의 주장처럼 그렇습니다. 인턴을 정말 했었다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청탁금지법에 언론이거든요, 말하자면. 걸릴 수 있다. 예, 공직자 등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청탁을 받아가지고 그걸 해줬으면 그거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이 부분 잠깐만 정리를 하면 최강욱 비서관이 오늘 한겨레 신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청와대 관계자의 입을 빌려서 본인의 입장을 냈다면 최근 지금 검찰 이제 소환 조사에도 불응하고 있고 서면으로 대신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그럼 검찰 조사에 협조할 일은 없을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자, 이게 최강욱 비서관의 주장이 맞다면 저는 몇 가지 허점이 있는데요. 뭐냐면 두 번 다 자기가 발급해줬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첫 번째 이 인턴 증명서하고 두 번째 인턴 증명서는 이 기간이 23배나 늘어났어요. 예. 기간 자체가. 그럼 이 기간을 23배 늘어난 것도 자기가 발급해줬나요? 저는 그게 의문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검찰이 협박을 했다고 그러는데 세상에 어느 정말 큰 검찰이 공직기강 비서관을 협박을 했다고요? 자, 그러면 그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만약 공직기강 비서관이 검찰로부터 협박받았다면 그걸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야 공개를 했겠습니까? 저는 그 협박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어떤 약점을 잡고 상대방을 어떤 압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최강욱 지금 이 공직기강 일반인도 아닙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이에요. 즉 검찰 인사를 갖다 좌지우지하는 그 비관한 사람한테 검사가 협박을 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다면 당장 그때 공개를 했어야죠. 예. 자, 그러면 최강욱 비서관이 그럼 검찰과 조사를 받아야죠. 어허.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주장을 할 게 아니라 지금 왜냐하면 이 사실관계를 본인이 주장하면 우리 언론은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 왜 검찰이 말을 안 하니까. 그러나 최강욱 변호사 이야기, 비서관의 이야기가 사실인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따지려면 결국은 어떤 면에서 보면 강제 수사권을 가진 검찰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자, 그러면 협박했다. 협박죄로 고발을 해야죠, 검찰을. 저 협박한 검사를 당연히 적시를 하고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협박을 했다. 당연히 고발을 해야죠. 그럼 가만히 있습니까, 비서관이? 저는 그래서 최강욱 비서관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분명히 자기가 했다라면 당연히 가서 조사를 받고
또 협박을 했다면 그 협박한 검사를 당연히 협박죄로 고발하고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바로 공직자의 기본적인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 만약에 검찰 소환 조사 불응하면 내가 공소장에 이름 실명으로 넣을 거야 라고 검찰이 정말 협박했다면 그때 곧바로 협박에 대해서 반응을 했거나 입장을 밝혔으면 되는데 그 실명으로 고발해야죠. 예. 세상에 공직기관 비서관을 협박하는 검사를 가만 놔둔단 말입니까? 대한민국 그런 나라입니까? 아니잖아요. 일단 최강욱 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은 인턴을 했고 그리고 검찰은 협박을 했다라는 주장을 청와대 관계자의 입을 빌어서 한겨레 신문을 통해서 전했는데요. 알겠습니다. 최강욱 비서관 얘기는 앞으로도 조금 더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5번째 영입 인사가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본인 생각을 말했는데 이게 다소 논란이 좀 있습니다. 언론에서 또 검찰에서 새어나온 정보로 인해서 그런 이제 모든 학부모들이 이제 그 당시에 해온 일상 그 관행적으로 해온 그런 행위들을 너무도 침소봉대하게 이제 거대하게 부풀려서 검찰 권력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그래서 그걸 견제할 세력이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5번째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사가 어떤 입장인지는 뭐 대체적인 느낌은 알겠으나 장혜철 변호사님, 이 관행이란 단어에 대해서 다소 여러 가지 비판 여론이 있더라고요. 저는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 그 당시에 조국 전 장관과 비슷한 연배의 학부모님들 지금 또 방송 많이 보고 계실 텐데요. 저 말 들으면 얼마나 화도 나고 답답하고 또 자녀들에게 미안하기도 할까. 지금 오영환 씨 말에 의하면 모든 학부모들이 그 당시에 관행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수 친구가 없어서 인턴 못 만들어주고 논문의 저자로 못 등록시켜준 우리나라의 절대 다수의 평범한 학부모님들이 나는 민주당 영입 인재가 말하는 그 관행 모두 다 한다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나는 못 해줬네. 이런 생각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하는 그런 지적을 먼저 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에서 오영환 씨를 영입한 것, 앞에 원정모 씨도 있지만 결국 조국 전 장관 사태로 마음이 떠나간 2030 청년들 마음을 다시 돌리기 위해서 아닙니까? 청년 영입 인재잖아요. 그럼 저분이 기자회견이나 이런 자리에서 조국 전 장관 사태 관련 질문을 받았을 때 나와야 될 대답은 떠나간 2030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대답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영환 씨의 대답은 2030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영입하고 앞으로 공천을 줄 민주당 지도부와 민주당 국회의원들 마음에 쏙 드는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청년 인사로 왔지만 첫 일성부터가 청년답지 못하고 기존 정치인다운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대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이 정치한다고 해서 청년 정치인 것이 아니라 평범한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어야 청년 정치인데 그 점에서 과연 2030들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분노했던 20대와 30대의 마음을 대면할 수 있는가? 일단 첫 단추는 조금 잘못 깨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참 저 장면을 보면서 민주당의 인재가 되려면 조국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되는구나. 그 정답을 이야기해야 되는구나라는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청년들이라고 하면서 어떤 자기의 주장을 저 면전에서 사실은 당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거고 그런 패기를 지금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청년 인재 영입이라고 하는 분이 저런 이야기를 저 때는요 본인이 32살이에요. 지금 사실은 이 조국 이 사태가 벌인 관행을 이야기한 게 20살 때입니다. 자, 근데 그때 그런 관행을 봤다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애가 우리 조국 전 장관의 자녀들하고 비슷한 나이에 있고요. 예. 사실 우리 애도 학교 지나갈 때 지금 인터넷 이런 걸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갑자기 생긴 제도니까요. 그러나 그 시대에 어느 학부모도 하지도 않은 인턴을 한 걸로 만들거나 위조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무슨 고민이 있겠습니까? 기성세대를 무조건 부패했다 이렇게 비난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부패한 사람 부패했고 똑바로 산 사람 똑바로 살았습니다. 일반화하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관행이라고 포장해서는 안 된다는 세 분의 말씀인데요. 지금까지는 조 전 장관 가족비리 얘기, 최강욱 비서관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봤다면 감찰 무마건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조 전 장관이 어제 검찰의 3번째 소환 조사를 마친 가운데 이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시장이 혐의 인정 여부를 다음 공판에서 결정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이 검찰에 협조할 경우 조국 전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정태현 변호사님, 네. 바로 제가 얘기했던 이 부분이에요. 네. 유재수 전 부시장이 어느 정도 협조하느냐에 따라 재판, 그러니까 이 진술을 인정하느냐에 따라
조 전 장관 재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정말 빨리- 유죄까지도 미칠 수 있는지. 빨리 진행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유재수 전 부시장이 무죄라고 한다면 아무 혐의도 없는 사람에 대해서 뭐 그 감찰을 중단하고 한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이 명백히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마했다. 그게 이제 그 조국 전 장관이 책임져야 될 법적 책임 아닙니까? 근데 예. 이제 유재수 전 부시장 입장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 혐의가 2017년 전후로 해서 4,950만 상당의 그 금품과 이익을 적용받았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르면 5천만 원 이상이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예. 근데 5천만 원 이하 같으면 5년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몇십만 원에 따라 갖고 형이 왔다 갔다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유재수 전 부시장도 무조건 버티고 아니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일단 객관적으로 명확한 것은 인정하고 더 이상 사태 확대되는 걸 막겠다는 그런 방어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정 변호사님 하나 짧게 더해. 그러니까 유재수 전 부시장 측이 이렇게 다음 기일에 인정할지 부인할지 얘기했고, 그러면 만약에 일부라도 이 혐의를 인정하게 된다면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로 유죄받을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지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뭐 이미 영장에서도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된다고 이미 밝혔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관련 사건에서 유재수 전 부시장이 명백하게 유죄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죄인 사람에 대해서 무말했다. 이런 것이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 관련 재판 얘기와 인재영입 모호 인사의 조 전 장관 발언, 그리고 최강욱 비서관의 반박 얘기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 이슈는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 이제 총선을 앞둔 정치권으로 넘어가겠습니다.